유럽 폴란드 포즈난 교회, 나토 연합 전차 훈련장. 이날 서방 최고의 군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곳에서 단 한 대의 전차가 모두의 상식을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는 현존하는 어떤 기갑 전력보다 우수하다. 25년간 전차 평가를 해온 나토 기갑 검증단장의 입에서 불현듯 나온 이 평가에 영국, 독일, 미국 참관단들이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그건 과장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날의 진정한 놀라움은 그 이후였습니다. K2 전차를 넘어서는 차세대 모델이 이미 한국에서 개발 완료 단계라는 정보. 더구나 유럽 최대 방산 국가들이 아직 개념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혁신 기술들이 이미 실제 모델에 적용되고 있었죠.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새로운 전차가 기존 전차 전투의 근본 원리까지 완전히 재정의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날 훈련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흥미로운 주제를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독일 연방군 기갑사령부 소속 한스 밀러 대령입니다. 39의 나이에 나토 차세대 전차 개발 자문단에 선발된 소위 전차의 의사라 불리는 사람이죠. 어린 시절부터 기계와 전력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래들이 축구팀 포스터를 모을 때 저는 세계 각국의 전차 설계도를 수집했어요. 최초의 전차 지휘관들은 어떤 전술적 사고방식을 가졌을까? 이런 의문이 제 유년기를 채웠습니다. 군사 아카데미 재학 시절 유럽 기갑 시뮬레이션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박사 학위 과정 중에는 현대 전차 시스템에 관한 3권의 전문서를 집필했습니다. 코소보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후 독일군 내 최단기간 기갑여단장으로 진급했으며 이러한 배경으로 나토 전차발전위원회에 발탁되었습니다. 그날의 행사는 나토 합동 전력검증 프로그램이라는 이름 아래 총 16개국 전차 부대가 참가했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람스, 영국의 챌린저2, 우리 독일의 레오파르트, 프랑스의 르클레르, 그리고 최근 화제가 된 폴란드의 K2 흑표까지 서방 세계의 핵심 지상전력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이전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산 K2 전차에 관한 개략적인 정보를 접했습니다. 폴란드가 대규모로 도입했다는 소식, 자동화된 표적 추적 시스템, 뛰어난 화력 등 기본 스펙은 파악하고 있었죠. 나토 내부에서는 K2의 성능을 인정하면서도 결국은 여러 우수한 전차 중 하나일 뿐이라고 평가해왔습니다. 시계바늘이 정확히 09시 30분을 가리키자 훈련이 개시되었습니다. 제가 쓴 통합기갑전의 미래는 14개국에서 번역된 군사 교범이었고 현대 전차 교류를 재구성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었죠. 오늘 우리는 각국 전차의 산악 지형, 극복 능력을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이 공식 선언과 함께 훈련장 분위기는 더욱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갑자기 들려온 폴란드 지휘관의 설명이 모든 장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전차 기동 역사상 전례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기계와 장비도 이런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순간 훈련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물론 K2가 뛰어난 전차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유럽 최고의 전차 전문가들 앞에서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참관 장교들은 서로 의아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고 영국 장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작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K2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최고라는 평가에는 강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러웠습니다. 냉전 이후 서방 세계의 표준이 된 미국의 에이브람스도 정밀공학의 대명사인 우리 독일의 레오파르트도 아닌 한국산 전차가 최고라니요? 군인으로서 그리고 독일 방산 기술의 자존심을 지키는 전문가로서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했습니다. 검증단장님, 질해드립니다. K2의 기동력은 분명 인상적이지만 왜 서방 동맹의 핵심인 독일이나 미국의 전차가 아닌 극동아시아 국가의 전차가 최고라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훈련장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다른 나라 장교들도 제 의문에 동조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검증단장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밀러 대령.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오늘 실전 훈련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 자국의 전차에 자부심을 갖고 계실 테니 중요한 과제를 제안하겠습니다. 검증단장은 모든 참가자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보다 우월한 성능을 훈련 중 실제로 입증해 보이십시오. 모든 장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국가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 올림픽 선수처럼 결연한 의지가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저 역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기갑 연구, 독일 방산 기술의 핵심으로서 제 정체성과 직결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검증단장님, 오늘 제가 K2보다 레오파르트의 우수성을 명백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증단장은 눈빛에 호기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그런 열정이 좋군요. 밀러 대령. 지금부터 각국 전차의 험지 극복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현대 전차 기술의 최고봉을 가리는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훈련장 인근 임시 사무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세계 각국의 현대 전차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제 전문가적 위신이 걸린 도전이었습니다. 한국의 전차가 정말 그렇게 뛰어날까? 직접 확인해 보자.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검증 과정이 제 신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일주일 후 첫 번째 실전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첫 주자는 미국의 데이비드 클라크 소령이었어요. 포트 후드 기갑학교 출신인 그는 에이브람스 전차를 선보였습니다. 에이브람스는 현대 기갑전의 기준을 세운 전차입니다. 1500마력 가스터빈 엔진으로 70톤급 중량에도 불구하고 시속 67km의 속도를 낼 수 있죠. 120mm 활강포와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주행 중에도 정확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클라크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에이브람스는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이미 검증된 전차였고 참가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분위기였죠. 그러나 훈련장 가장자리에 설치된 45도 경사의 암석지대에 도달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검증단장이 질문했습니다. 클라크 소령, 에이브람스는 이 경사면을 어떻게 극복할 계획입니까? 클라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에이브람스는 직선 돌파보다 지그재그 패턴으로 접근하는 것이 표준 절차입니다. 이는 중량 분산을 위한 것으로 모든 서방 전차의 공통된 전술입니다. 검증단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실제 주행을 시작해 보시죠. 에이브람스는 강력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경사면으로 접근했습니다. 예상대로 지그재그 패턴으로 경사를 오르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사도가 40도를 넘어서자 속도가 현저히 감소했고 한 지점에서는 잠시 멈춤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목표 지점까지 도달했지만 시간은 예상보다 2배 이상 소요되었죠. 다음은 영국의 제임스 윌슨 중령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챌린저2 전차를 소개했습니다. 챌린저2는 세계에서 가장 방어력이 뛰어난 전차 중 하나입니다. 차봉2 장갑은 알려진 대전차 무기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으며 120mm 강선포는 정확도 면에서 독보적입니다. 특히 험지 주행 능력이 탁월하여 진흙과 모래에서도 안정적인 이동이 가능합니다. 윌슨의 챌린저2는 경사면 접근해서 새로운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느리지만 안정적인 속도로 경사를 오르기 시작했고 멈춤 없이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경사각이 가장 높은 구간에서 전차의 왼쪽 궤도가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를 정상화하는데 추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검증단장이 지적했습니다. 챌린저의 안정성은 인상적이지만 고각도 경사에서 궤도 장력 제어에 문제가 있군요. 이는 서유럽 전차들의 공통된 한계점입니다. 다음으로 프랑스의 소피 듀발 대위가 르클레르 전차를 운용했습니다. 르클레르는 자동장전 시스템과 디지털화된 전장관리 시스템으로 유명했죠. 르클레르는 속도와 화력의 완벽한 균형을 갖춘 전차입니다. 1500마력 엔진의 무게는 57톤으로 기동성이 뛰어나고 자동장전 시스템으로 분당 12발의 발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통합 전장관리 시스템은 나토 내에서도 가장 발전된 형태입니다. 르클레르는 기대대로 빠른 속도로 경사면에 접근했지만 가파른 구간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여야 했습니다. 경사를 오르는 동안 엔진 부하가 심해 보였고 정상에 도달했을 때는 냉각 시스템이 과열된 상태였습니다. 검증단장은 르클레르의 성능을 분석했습니다. 르클레르는 평지에서의 기동성은 뛰어나지만 지속적인 고부하 상황에서 냉각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네요. 이는 도심 전투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산악 지형이 많은 동유럽 전선에서는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독일의 자랑 레오파르트2 전차를 준비했습니다. 레오파르트는 70년의 독일 공학 역사가 집약된 전차입니다. 1500마력 MTU 디젤 엔진은 연료 효율성이 높으면서도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첨단 유압 서스펜션 시스템은 불규칙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포탑 운용을 가능하게 하죠. 저는 신중하게 경사면을 분석한 후 다른 전차들과는 다른 접근법을 선택했습니다.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경사면의 가장 안정적인 부분을 선택해 올라갔습니다.
레오파르트는 예상대로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최고 경사 구간에서는 저도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증단장은 제 시연을 지켜본 후 평가했습니다. 레오파르트는 균형 잡힌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45도 이상의 급경사에서는 속도 저하가 불가피하군요. 이는 현재 서방 전차들의 공통된 설계적 한계로 보입니다. 그날의 테스트가 끝나고 검증단장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토의 4가지 주력 전차를 살펴봤습니다. 화력에 중점을 둔 에이브람스는 기동성에 제약이 있었고 방어에 특화된 챌린저는 험지 적응력에 한계가 있었으며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춘 르클레르는 지속 운용에 취약점을 보였습니다. 레오파르트는 균형적이었지만 역시 급경사 극복에는 어려움이 있었죠. 전차의 이상적인 형태는 이 모든 요소의 완벽한 균형일 것입니다. 내일은 K2 흑표의 시연이 있겠습니다. 저는 그날 시연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각 전차마다 분명한 강점이 있지만 모든 면에서 완벽한 전차는 없군. 과연 K2가 이 모든 약점을 극복했다고? 그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 K2에 대한 평가는 과장되었을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훈련장은 이전보다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K2 흑표의 시연일이었죠. 첫 발표자는 폴란드의 마레크 코발스키 대위였습니다. 그는 폴란드가 최근 도입한 KEPL 전차를 소개했습니다. 마레크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K2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K2 흑표는 단순한 전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의 기갑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마레크의 목소리가 당당했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500마력 엔진에 55톤의 무게로 출력대 중량비가 매우 우수하며 특히 독자 개발한 능동연수 장치는 그 어떤 서방 전차에도 없는 기술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차가 정지하거나 기동할 때 자세를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주죠. 마레크는 K2의 화력, 방어력, 기동성 각 측면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동화된 시스템의 통합성과 전투 효율성을 강조했죠. 참가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였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마레크가 발표를 마치자 검증단장이 질문했습니다. 코발스키 대위, K2 전차는 나토 표준 전차들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경사를 어떻게 극복할 계획입니까? 마레크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그재그 패턴이나 우회로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K2 흑표는 그 능동 현수 장치 덕분에 45도 이상의 경사도 직선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강당에서는 작은 웃음소리와 의심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의 주장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증단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보여주시죠. 우리 모두는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K2 흑표는 이미 출발선에 대기하고 있었죠. 엔진 소리는 다른 서방 전차들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K2 흑표는 경사면을 향해 일정한 속도로 직진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지그재그 패턴이나 속도 감소 없이 마치 평지를 달리듯 45도 경사를 거침없이 올라갔습니다. 가장 가파른 구간에서도 전차는 잠시 멈춘 후 다시 출발하며 안정적으로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제까지 자신만만하게 자국의 전차를 자랑하던 전문가들의 얼굴에서 놀라움과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검증단장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전차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목격했습니다. K2 흑표의 능동 현수 장치는 다른 전차들이 갖지 못한 독보적인 지형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산악 지형이 많은 유럽 전장에서 결정적인 전술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레오파르트가 고전했던 바로 그 경사면을 K2가 이렇게 쉽게 정복한다니요. 그러나 눈앞에서 펼쳐진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한 경사 극복 능력만으로 전차의 우수성을 판단할 수는 없어. 실전에서는 화력, 방어력, 생존성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 훈련이 끝난 후 저는 다른 나토 장교들과 함께 K2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유럽과 미국의 전차 기술이 한국을 능가한다고 믿고 싶었지만 오늘 본 것은 분명 우리의 기존 관념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검증단장은 다음 날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내일은 더 극한의 조건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방위사업청에서 온 기술 대표단이 차세대 전차 프로젝트에 관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차세대 전차라고요? K2보다 더 발전된 전차를 이미 개발 중이라는 말인가요? 서방의 많은 국가들이
아직 K2 수준의 전차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훈련이 끝난 후 더는 숙소에서 다른 전차 체계를 계속 연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나토 전차들 K2 흑표까지 살펴봤지만 한국을 이길 존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K2가 정말 최고인 걸까? 저는 마음속으로 의문을 품었지만 동시에 더 깊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K2보다 나은 전차는 없을까? 세계 어딘가에 숨겨진 미지의 전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일주일 후 특별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강의사업청의 기술개발단이 비공개 세션을 요청했습니다. 참석자는 나토 평가단과 주요국 대표들로 제한되었고 모든 전자기기는 보안을 위해 수거되었습니다. 이런 조치는 극도로 민감한 정보가 공개될 때만 취해지는 절차였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벽면에는 검은 천이 둘러쳐져 있었고 중앙 스크린만 켜져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총책임자인 김민우 박사가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눈 모든 정보는 각국 정부 간 비밀유지 협약에 따라 보호됩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K3 차세대 전차는 단순한 개량형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상 전투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합 전장주도 시스템이라 부릅니다. 첫 슬라이드에 나타난 이미지는 기존 전차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형태였습니다. 날렵한 외형과 각진 표면, 그리고 기존 전차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이한 포탑 구조가 눈에 띄었죠. K3의 가장 큰 특징은 스텔스 기능입니다.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기존 전차의 30% 수준으로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적 레이더와 열 감지 장비의 탐지 범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텔스 기능은 항공기에나 적용되는 기술이었지 전차에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둘째, K3는 130mm 전열화 확포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기존 120mm 포에 비해 관통력이 5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독일 대표단에서 작은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라인메탈이 개발 중인 차세대 포신도 130mm였지만 아직 테스트 단계에 있었거든요. 한국이 이미 실전 배치 가능한 단계까지 발전시켰다는 건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셋째, K3는 완전 무인 포탑을 갖추고 있습니다. 승무원 3명은 모두 차체 전방의 캡슐형 공간에 위치하며 이는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김 박사는 계속해서 K3의 혁신적 기술들을 소개했습니다. 소형 경찰 드론 내장 시스템, 360도 상황 인식 센서, 능동 방어 체계가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기술은 그 자체로도 놀라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전차에 통합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갈 무렵 김 박사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K3의 가장 혁신적인 측면은 AI 기반 통합 전장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방금 들은 내용을 소화하느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영국 대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박사님, 이런 첨단 기술들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는 것은 엄청난 기술적 도전일 텐데요. 현재 K3의 개발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김 박사는 잠시 회의실을 둘러본 후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제품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소규모 양산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시연 모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대답에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 아직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술들을 한국은 이미 구현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했습니다. 김 박사님,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실전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이론상으로는 뛰어날지 몰라도 전장의 혹독한 환경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밀러 대령. 우리는 지난 3년간 한국의 다양한 지형과 기후 조건에서 광범위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겠죠. 내일 우리는 특별한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각국 대표들은 소그룹으로 모여 열띤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금 들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이미 서방 국가들을 5년 이상 앞서가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특별히 마련된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보안 요원들로 둘러싸인 이곳은 극비 무기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자 김 박사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세계 최초로 K3 프로토타입의 일부 기능을 공개적으로 시연하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물체는 우리 모두를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K3 전차는 기존 전차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형태였습니다. 낮고 넓은 차체, 날카로운 각도의 외장, 그리고 기존의 원통형 포탑 대신 납작하고 각진 디자인의 무인 포탑. 전체적인 모습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패배감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한국의 전차 기술이 어떻게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K3 전차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느꼈던 자신감과 의구심은 이제 한국 기술에 대한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제 노트북을 펼치고 한국의 방위산업과 기술 발전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토록 빠르게 발전한 배경에는 독특한 역사적 맥락이 있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끊임없는 안보 위협 속에서 그들은 생존을 위해 자주국방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시너지였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세계적 기업들의 첨단 기술이 방위산업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는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평가단장이 특별 미팅을 주선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군 현역 장군이 참석했고 그는 K3 전차가 개발된 실제 배경을 더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K3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한 것은 실전 환경에서의 실용성입니다. 한국은 산이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험준한 지형에서의 기동력이 핵심 요구사항이었죠. 그의 손가락이 지도 위를 가리키며 움직였습니다. 한반도의 산악 지형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굴곡진 등고선을 따라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마치 실제 전차가 그 험한 지형을 오르내리는 듯한 생생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또한 우리는 계절별 극단적 기후 변화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영하 30도의 혹한기부터 장마철 폭우, 무더운 여름까지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훈련장에는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흙이 내뿜는 특유의 냄새가 회의실까지 은은하게 퍼졌고 그것은 마치 전장의 긴장감을 상기시키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K3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습니다. 바로 이 전차를 개발한 사람들의 정신입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종종 밤을 새워가며 작업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조국을 지키는 사명이었죠. 그날 오후 우리는 실제 K3 전차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조종석에 앉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했습니다. 투명한 디스플레이 위에 전술 정보가 선명하게 표시되었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자 시스템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차체의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조용한 엔진 소리는 귓가에 부드럽게 맴돌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AI 지원 시스템이었습니다.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자 전차가 자율적으로 반응했고 심지어 위험한 지형을 감지하여 대안 경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죠. 조종석에서 내리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K3 전차의 진정한 힘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창조한 사람들의 비전과 열정에 있다는 것을요. 물리적인 강철보다 더 강한 것은 그들의 의지였습니다. 며칠 후 독일로 돌아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방위사업청 담당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K3 전차의 축소 모형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협력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모형을 손에 쥐자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새로운 책임감을 부여받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독일에서 보던 것과 똑같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돌아온 저는 국방부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K3 전차의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위산업 생태계와 그들의 혁신적 접근법에 대해서도 강조했죠. 제 보고서는 독일 방산 커뮤니티에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전차 기술의 미래가 이미 동아시아에서 시작되었다는 제 결론에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의심의 눈길을 보냈지만 곧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독일의 방산 기술이 한국에 몇 년 이상 뒤처져 있다는 사실은 국방부 내에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한 고위 장성은 보고서를 읽은 후 우리는
지금껏 잘못된 방향을 향해 달려왔다며 탄식했습니다. 전통의 우월함에 안주했던 유럽의 오만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K3 전차가 보여준 혁신은 단순한 무기체계의 발전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마치 증기기관차 시대에 갑자기 자기부상 열차가 등장한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우리의 최첨단 기술이 한국의 기준에서는 이미 구식이 되었다는 현실을 직면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눈을 뜨게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방위산업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 때가 왔으며 그 중심에는 더 이상 서구 강대국이 아닌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자부심이 단 며칠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K3 전차가 증명해 보였습니다.